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네. 다양한 채널에서 종횡무진하고 계신데 아니, 새로운 것도 막 찍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약간 점집을 차리셨다고. 편집될 것 같은데. 편집될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모시고 네. 이게 진지한 자리입니다. 진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진지한 경제 전망.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이게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네. 마지막에 또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발표한 CPI나 PC 지수를 보면은 네. 다시 약간 물가 압력이 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예.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물가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금리 안 올리고 약간 골디락스 분위기 그런 네. 것도 추구를 했는데 네.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 네. 이 물가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시장에서 스스로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파월은 여전히 똑같고 1년 전에도 똑같고 특히 뭐 물론 21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안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까지만 좀 달랐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이후 소위 22년 전쟁 발생 이후 인플레이션이 실제 찾아왔을 때 그때 이후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매파였어요. 그 매파적 그 정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계속 매파였던 거예요. 파월은 여전히 매파고 갑자기 매파로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 매파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명확히 기억나는 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2022년 8월이었죠. 7, 8월 잭슨홀 미팅. 그때 2% goal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리겠다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낭독했죠. 근데 낭독한 그 문장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시장 혼자 계속 오해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섣부른 기대인 거죠. 괜한 기대.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이 정도면 많이 찍고 내려왔어. 그러면 금리 인상 다 더 안 하겠네. 혹은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네. 라는 헛된 기대를 시장이 알아서 한 거죠. 그 기대를 품게 만든 건 금융기관의 역할이 좀 크죠. 증권사나 아니면 글로벌 IB뱅크들 이런 곳에서 물가 정점 찍었다. 정점 찍은 건 다 압니다. 정점 찍었다. 정점 찍었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 곧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더 많이 유입시키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PCE 그래프인데요. 지난 22년 6월이 미국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었죠. 그 정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피킹인 거죠. 정점 찍었다라는 확신을 언제쯤 할까요? 한 이쯤부터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6.3, 6.1, 5.6, 5.6까지 떨어진다. 이때쯤에는 와, 그래도 물가 7.0 그게 정점이었어. 다시는 7.0까지는 안 갈 거야 하는 기대가 물가 정점론이죠. 그러니까 22년 끝자락 10월, 11월쯤에 그 물가 정점이야 라고 확실히 믿음을 굳혀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 CPI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PI도 마찬가지예요. 22년 6월이 정점이었어요. 9.1%. 그러니까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물가. 이거 기록할 때 정말 긴장했죠. 시장에서. 엄청 긴장했죠. 계속 올라갈 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물가 올라갈 때 금리 계속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이때 시장에서 조정이 많이 됐던 거예요. 특히 이때까지도 물가 빨리 안 잡히네. 근데 시장은 최근에 이 CPI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그래도 6.4까지 떨어졌다. 정점 확실히 내려왔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낮은 물가 봤냐. 그러면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률에 기초해서.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은 물가 잡으려고 한 거니까 물가가 다 잡혔으면 금리 인상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를 제가 좀 연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22년부터잖아요.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아까 그 22년부터의 그래프가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물가 다 잡혔다라고 해석이 되세요? 아직 한 절반 정도가 안 내려왔네요. 그렇죠. 절반도 안 내려왔어요. 더군다나 연준이 목표하는 그 목표 물가, 그건 2%니까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한 거예요. 이게 결국 시장은 뭐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시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해하는 거예요. 기대감 가졌다가 아닌가 보다 오해하는 과정이 이래서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보통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그래프처럼 정점 찍고 내려오지만 여전히 고물가 기조다라고 하는 구간이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 내내가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23년은 다른 말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됩니다. 그럼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시장이 오해하고 파월이 계속 경고하고 쟤 왜 갑자기 매로 바뀌었지? 파월은 바뀐 적이 없어요. 파월은 계속 똑같다니까요. 파월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바뀌었나요? 한번 보세요.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이후 그때 파월이 계속 똑같이 매의 발톱을 드러내고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라는 말만 했지 단 한 번도 시장에 동조해서 금리 인상 멈추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혼자 오해했다가 파월의 연설을 듣고 FOMC 회의 결과 이후 기자회견을 듣고 얘 매파로 바뀌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혼자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 차 한 잔이 있는데 여기 제가 차를 꿀꺽꿀꺽 마셨어요. 보니까 반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반이나 마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약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둘 다 해석할 수는 있겠네요. 그거예요, 그거. 누구는 반이나 남았다. 누구는 반이나 마셨다. 근데 그 현상은 어때요? 똑같죠. 현상은 똑같아요. 다만 그 현상을 놓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리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작년 중반부터 여름 때부터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라.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왜냐면 기준금리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니까? 연준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6.4까지 떨어지는 동안 나는 떨어지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사실은 연준은 아직 많이 남았다에 집중하는 것 뿐이에요. 아직 목표하는 2%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많이 남았다. 이러니까 시장과 파월이 지금 동상이몽인 거죠.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상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PCE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3년 1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다시 반등했죠. 계속 내려가고만 있다가 반등했죠. 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물론 촬영일 기준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 안 됐습니다. 2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3월 첫 번째 월요일 날 발표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거예요. 아직 2월 물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1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 12월 물가 상승률이 5.0이었는데 1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5.2로 올라갔죠.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까지 드니까 금리 인상 멈췄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강한 긴축 이런 걸 자꾸 보이는 거고요. 또 재미있게도 지금 중국의 리쇼어링. 중국의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것들도 있어요. 경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경기 회복은 곧 물가 안 잡힌다는 뜻인 거거든요. 경기와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경기가 이게 폭발적으로 회복되면 물가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거는 경기는 올리고 싶고 물가는 낮추고 싶은데 이 목표하는 바대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리쇼어링이 시작되고 의외로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잡는 건 더 뒤로 미뤄지는데
세계 석탄 수요의 대략 55%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석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55% 이상의 천연 자원이나 혹은 광물 자원, 비철 금속, 뭐 아연이니 뭐 강철이니 알루미늄 다 마찬가지 50%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쇼링은 곧 중국의 공장의 재가동이고 중국의 공장이 재가동되고 중국 소비가 다시 회복되고 더군다나 3월 달에 뭐 합니까? 양회하잖아요. 경기 부양책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대부분의 원자재의 반 정도를 중국이 수요하는데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반 정도가 반 이상인 거예요. 원자재에 따라 다르지만 원유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공장을 문 닫고 있을 때와 문 열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나비 효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개념이 이 앞에서 날개가 날개짓한 게 저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리쇼링은 단순히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부추길 수도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온 거예요. 소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만든 거고 그게 초높은 진짜 고금리 시대를 또 만든 거고 그게 주가를 무너뜨린 거죠. 역시 제가 이걸 가정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리쇼링이라는 이 이슈는 긍정도 있지만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 물가 잡는 게 생각보다 뒤처지겠구나 라는 판단을 서게 되니까 결국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정점 구간이 더 높아지고 기준금리를 정점에 맴돌게 하는 그 기간도 연장되고 금리 인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22년 10월쯤에 이 자리 출연했을 때도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오로지 그냥 파월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연준도 경제 전망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전망의 주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변수가 뭡니까? 물가 전망이거든요. 근데 페드가 전망한 물가 전망, 한국은행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물가 전망, 그 전망에 기초한다면 어쨌든 물가가 2%에 부합하는 그 날은 안 오는데 23년 연내 안 오는데 금리 인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파월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 인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4, 5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우리 달란트 투자에서는 처음 보여드립니다. 이게 다른 그래프보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수고한 거라 더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네. 뭐 다른 그래프는 데이터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엑셀에서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계산을 따로 해야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기여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22년 6월이 미국 물가 정점 구간이죠. 9.1%. 네. 그죠? 이때와 나머지 22년 11월, 12월, 1월 세 개 월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정점 찍고 내려오는 흐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물가 상승률을 구성하는 주된 구분을 해보면 일부가 식료품 물가, 그 다음 일부가 에너지 물가. 그리고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어때요? 급등락이 좀 심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홍수 온다. 그러면 식료품 물가 급등하잖아요. 뭐 고기 가격보다 더 올라가죠. 그렇죠. 조류독감 하면 또 달걀 가격 오르고 맞아요.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계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급등락하는 게 식료품이잖아요. 그러면 식료품 물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조적으로 물가가 정말 잡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걸 빼고 코어 물가를 계산하는 거죠. 근원 물가를. 에너지 물가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전쟁 터지면 국제유가 치솟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합이 도출했다 그러면 또 치솟고 뭐 리쇼링 다시 뭐 본격화된다 그러면 또 국제유가 올라가고 급등락이 심한 것도 또 역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어쨌든 정점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보시면 특히 근원 물가 중에 근원 서비스 물가 이거는 안 잡히고 더 올라가죠. 결국은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에 주목하는 것뿐이고 연준 위원들은 아직 2%에 부합하려면 멀었다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조적으로 물가 잡혔느냐. 근데 기조적으로 물가 잡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동상이몽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PC나 CPI를 보면서 좀 놀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오히려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놀랄 일이 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전까지는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희망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네. 한 금리 한 4.7에서 5% 정도 멈추겠는데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PC라든지 이거 안 잡히고 실업률 계속해서 견조하다 보니까 네. 뭐 연준 위원 중에서도 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0bp 올려야 된다. 자기 생각은 그렇다. 네.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네. 그 연준의 최종 금리 예. 예전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5%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지만 현재 그 뭐 패드워치 돌려보면 빅스텝의 가능성을 30%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동결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연준 의장도 이렇게 더 좀 매의 발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평균 중위값으로 좀 생각을 해 본다면 3월에는 그래도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달려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빅스텝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또 환호할 수도 있겠죠. 또 근데 3월 FOMC 이제 22일 날 있죠.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이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 FOMC 회의 딱 열리면 이제 3시 반에 만약에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 시작하면 저도 이제 거의 그걸 바로 즉시 분석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때 많이들 열광하시더라고요. 많이 집중해 주시더라고요. 실제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날 주가가 결정이 되다시피 하니까. 네. 그 다음날 주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뭐 열중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이 되는 그 포인트는 그럼 향후 금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도표가 발표되는 FOMC 회의니까 예, 점도표 발표는 FOMC 회의 매번 발표되는 게 아니라 격으로 발표됩니다. 발표하고 안 하고 점도표가 발표되니까 더 관심을 기울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연준 위원들의 그 마음을 그냥 읽어본다면 5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3월이 끝이 아니고 2분기 중에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5보다는 5.25%가 기준금리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5였는데 그래서 5.25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빅스텝을 단행하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이 정도 기준금리면 충분히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 정도의
소위 기준금리가 되면 그러면 실제 미국 물가 상승률하고 크로스되는 구간이 오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3년 1월이 5.4%였으니까 2월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뭐 5.0이 된다. PCE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5.0이 만약에 된다. 그럼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5% 정도면 물가 잡기에 충분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옵니다. 그런 지점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E가 만약에 2월 PCE가 발표됐는데 5.4보다 더 높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겠지만 5.0 정도로 낮아지는, 결국 모든 게 물가에 따라 달린 거죠. 왜냐하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한 거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면 여전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종종 이제 다른 전문가들 만나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 약간 시장의 기대를 조성하는 목소리를 또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PCE 기준으로 봐도 어쨌든 23년 끝자락에 11, 12월 이 정도의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 레앙님이 네네. 연준 의장이다. 그리고 연임했잖아요. 그럼 그다음 뭘 고민할까요? 뭐 일단은 본인 연준에서 입장에서, 예.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랑 예. 그 다음에 뭐 경기, 예. 뭐 실업률 좀 낮추는 거 예. 두 가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물가가 높은 게 가장 급선무다 보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컨트롤하겠죠. 그건 이제 연준 입장이고.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 파월 의장이니까 그걸 고민하지만 그걸 고민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고민. 자기의 업적 아닐까요? 그렇죠. 업적. 그리고 다음 커리어? 연준 의장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다음 커리어나 정치적 지지나 아니면 나도 뭐 옐렌처럼 재무부 장관도 찍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그런 종류의 다음 커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연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결국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물가 잡는 거죠. 근데 그런 입장의 사람으로서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야 내가 지금 부의장인데 의장도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네, FMC 위원인데 나도 부의장 한번 페드 의장도 하고 페드 부의장 의장도 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물가 잡는 데 집중해야죠. 왜냐하면 연준의 목적은 물가 잡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2%대 물가,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아요. 2.3, 4 정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금리 인하하자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보다가 할까요? 전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죠. 그러니까 파월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장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나는 물론 시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파월 입장에 금리는 어쨌든 누가 결정하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이 찔끔찔끔 나왔다 하더라도 찔끔찔끔이라는 표현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그렇다고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아마 한 3개월 정도 전에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건이 뭐예요? 정말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지면.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가 사라졌잖아요. 이 조건이 없어졌어요.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져서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온 것처럼 2008년에 그런 걸 감내해가면서 물가 잡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지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멈출 텐데 혹은 급격한 인하를 할 수도 있죠.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가보다.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 금융불안은 더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라진 거예요. 그때 또 뭐 몇 가지 조건을 대긴 됐는데 생각보다
뭐 물가가 빨리 잡힌다. 뭐 그러면 가능한 거 당연히. 어떤 이슈 때문에 물가가 빨리 잡힌다 하면. 근데 그거는 또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아마도 잭슨홀 미팅 정도, 올해 여름 정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뭐 3% 정도 수준에 부합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논의죠. 그 새로운 논의는 뭐냐면 목표 물가를 조정하자 위로. 2%가 아니라 3%도 좋아. 왜냐면 우리나라도 한때 목표 물가가 지금은 2%지만 과거에 3.5, 4였었어요. 목표 물가 자체가. 그러면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나라마다 다른 거거든요. 시대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3% 물가 상승률을 유노멀로 받아들이자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금리 인하의 명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뭔가의 시나리오가 없는 한 당장 금리 인하하기는 뭐 아무 조건이 안 됐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좀 그럼 만약에 23년 내에 금리 인상 어쨌든 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약간 좀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제대로 안정. 다시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대중들이 봉기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할 것은 왜 인상했냐? 당장 인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의 이벤트가 없는 한, 뭐 코로나19급의,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뭔가의 어떤 대대적인 이슈가 없는 한 지금까지 금리 인상하는데 금리 인상하다가 그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한동안 맴도는 건 분명합니다. 맴도는데 23년 연내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 뭐 11, 12월 뭐 이쯤에 끝자락이라도 할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근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좀 더 올린다? 한 네. 5%에서 5% 미만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올린다 약간 그런 스탠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골디락스 논리로 막 올라왔는데 네. 지금 더 이상 되게 애매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자산시장, 증권시장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렸었던 게 아마 22년 10월 제가 좀 늦게 잡은 게 11월 그 정도가 주가의 저점이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것은 어쨌든 22년 10월쯤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22년 중반쯤부터 이 기준금리의 정점을 23년 2분기로 목표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23년 중반쯤이 기준금리의 정점일 거야. 근데 주식시장은 당연히 금리에 선행하니까 또 경기에 선행하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 그때까지 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22년 10월이 저점이라는 것은 지금도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그때 물가 정점론이 제기된 거예요. 10월이. 물가 정점 맞을 거야. 다른 말로 주가 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국제 유가도 그때가 이미 정점 통과한 거야. 국제 유가 정점론, 물가 정점론. 환율도 더 이상 이거보다 뭐 더 강한 킹달러는 안 올 거야. 그것도 10월이에요. 역시 주가도 마찬가지. 금리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한 게 10월이에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 적은 없어요, 10월에. 속도 조절은 이후부터 있죠. 속도 조절을 할 거야 라는 기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시경제 변수가 그 10월에 형성되는 거죠.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경제 현상이, 물가, 금리, 시장, 이 3박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확신은 곧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겠다. 속도 조절 들어가겠다. 혹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신호고 그건 결국 주식시장의 주가 저점이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저점인 거 맞습니다. 근데 22년 10월 이후에
예상했던 그 정점, 그게 아마도 금리의 정점이 5%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 부분은 반영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 거죠. 이제 막 반영하기 시작.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될 때 결국 주가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22년 10월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점이라는 것은 믿음이 여전히 똑같고요.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역시 물가 정점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물가 불안, 그리고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금리에 대한 불안, 그게 이제 주된 영향이고요. 또 한 가지 사이드는 경기죠. 왜냐하면 경기가 생각보다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야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는 맞거든요. 강한 경기 침체냐 마일드한 경기 침체냐 라는 것을 구분할 뿐이지 어쨌든 다 경기 침체의 국면이에요. 그 강도가 강이냐 중이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 출연하다 보면 경기 침체 옵니다라는 말씀을 벌써 몇 개월 동안 드려왔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게 경기 침체니까 지금 23년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게 경기 침체 맞아요.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제 성장률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예를 들어 100가지다. 산업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산업이 100가지다 그러면 이 100가지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뭐 가중 평균을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얘기는 산업의 벌크가 꺾인다는 얘기죠.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국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또 꺾이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맞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게 1, 2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잠정치도 발표되고 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발표되죠. 발표될 때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실적은 23년 실적도 아니에요. 22년 실적인 거죠. 그렇죠.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애플이 뭐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한데 또 무너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22년 4분기 실적인데 무너지잖아요. 주가는 3월에 또 반영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를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적을 정확히 반영한 건 아니고 미세 조정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금리도 마찬가지. 5%라고 봤지만 5.25가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만큼은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23년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똑같이 박스권에 gat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를 보여주는 주식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표들도 똑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정점 찍고 떨어졌을 뿐 여전히 높은 물가. 달러 환율도 정점 찍고 좀 떨어졌을 뿐 여전히 강달러. 1,100원에서는 훨씬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1,100원이거든요. 그럼 1,200원 이상이면 강달러예요. 강달러 기조가 약화될 뿐이지 1,200원, 1,300원 여전히 강달러. 다 비슷해요. 주가도 저점 찍고는 올라왔지만 그냥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 경기 침체도 뭐 강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모든 그런 지표들의 흐름이 일맥상통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가라고 유독 혼자 튀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최근에 약간 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원래 한때 한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가 네. 3.2%, 3%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금리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4%를 넘겼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채권 가격이 다시 좀 많이 빠졌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기사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예. 뭐 스티브 아이언즈먼 네. 이분이 이제 채권을 사야 돼라고 네, 이제 네.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애매한 주식보다 혹시 네. 뭐 채권 이쪽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채권 시장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 혹은 회사채 시장의 흐름하고 우리나라 뭐 이 시장 금리 흐름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 금리 추이를 보면 가장 불안했을 때가 뭐 레고랜드 사태 뭐 그때. 예. 그때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회사채든 맞아요. 네. 국고채든 이때 굉장히 불안했을 시점이에요. 이때는 기업들이 와 이게 만약에 한동안 더 유지된다 아니면 더 올라간다. 야 그러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안정화됐죠. 조금 그 채권 시장 불안이 좀 해소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물가 안 잡히네. 그럼 금리 인상 더 있겠네.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에서 시장 금리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이때처럼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에 부합하게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부동산이 최악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냥 그 작은 동그라미, 세모,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점 찍었지만 그래도 박스권에는 갇혀 있으니까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세모에 가깝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X, 주식 시장은 세모. 근데 채권 시장은 뭐 그래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근데 현금은 동그라미 2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여러분이 이제 저의 투자 성향하고 유사하면 더 제 성향을 바이하시면 돼요. 근데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지키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뭐 이 투자해가지고 일확천금 벌어보자. 그런 생각이 저는 없어요. 그냥 나는 투자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투자를 굳이 해야 된다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유지시켜보고자 하는 것, 소위 돈을 버는 구조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버는 목적보다는 잃을 때 안 잃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게 건전한 투자 습관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이건 철학과 관계된 거니까, 투자를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철학과 관계되니까 제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확천금 벌어보겠다라는 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은 제 이야기 사실은 스킵해도 맞겠죠. 네. 근데 제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저의 이 투자에 대한 생각과 유사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습관이라는 것 관점에서 우리 더더군다나 25년 되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뭐 잠깐 깨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의제가 이 고령화라는 거예요. 고령화라는 문제를 숙제를 풀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능하든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만 해요. 근데 이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로. 의외로 뭐 방송인이나 어느 정도 아실 법한 뭐 기업의 언어나 뭐 회장님들도 충분히 이게 간단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장착이 안 되어 계신데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에서 몇 세가 고령자일까요?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이면 고령자라고 볼까요?
약 65세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끊는 것 같긴 하던데요. 맞아요. 만 65세. 네. 그럼 만 65세 이상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령화율이라고 하죠. 근데 이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이 비중이 7%를 넘어선다. 그러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2배 수준이죠. 14%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에요. 초고령 사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초과한다.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년에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내후년이죠. 물론 24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추계했을 때 그때의 그 전제 조건이 출산율 같은 게 전제 조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제했던 출산율보다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게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요.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 생각해 보세요. 2명이서 1명을 부양하다가 이제 1명이서 1명을 부양해요. 1명이서 2명을 부양해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러면 갈수록 나라가 나를 부양시켜 줄까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될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나를 충분히 노후에 소득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열풍 뭐 이렇게 불었는데 그리고 자산관리 열풍 불고 했는데 그 자산관리의 목표는 우리 개인의 목표는 내가 노후에도 스스로 부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날 스스로. 그게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65세 진입하기 전까지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만 15세에서 만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에 있을 때는 생산 연령 인구답게 생산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소득에 기초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고령자로 진입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역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거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의식을 좀 함양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노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 그 나라가. 그러면 뭐 그 노후에 뭐 소득 절벽이나 뭐 노년 빈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완화되고 국가가 부양해야 될 부담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재테크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한탕으로 일확천금 벌어보자라기보다는 지금 좀 부자가 되기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갈 땐 저축,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에서 유리할 수 있겠고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물론 그거보다 좀 앞서서 투자를 단행할 수 있지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금리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굳이 주식에 더 많이 들어가서 추가적인 손실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 이런 습관을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성향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굳이 제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매크로 네. 환경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현금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런 순서다. 부동산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최악이 부동산이죠. 그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매매 가격의 등락률이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아닌 거죠.
물론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도 역시 내 집을 갖고 있다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게 자산 관리인 거예요. 돈을 내 집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돈을 주머니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주식으로 혹은 채권으로 뭐 비철금속 ETF로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이게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에 많은 자산을 넣고 있는 상태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조차도 투자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 내 집 마련을 한다? 이것은 좀 기피해야 될 투자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나라 약간 좀 경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약간 매크로 관점에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연초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2.7%에서 2.9% 정도로 상향 조정했어요. 네. 이러면서 약간 좀 골디락스 논리가 나오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한국만 유독 좀 낮췄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은 좀 심각한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 그만큼 심각합니다. 말씀드려보면 이게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에는 뭐 6% 정도, 그리고 22년에는 3%대 중반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23년 성장률이 2.9%로 전망됩니다. 이건 IMF의 전망이고요. 물론 이 전망치가 지난 10월에는 2.7%였는데 2.9%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예요. 상향 조정해도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인 건 명확합니다. 근데 세계 권역을 둘로 쪼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수도권 성장률과 비수도권 성장률로 구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 권역의 성장률과 신흥개도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성장률이 많이 꺼집니다. 이렇게 많이 꺼집니다. L자보다 더 강한 둔화인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보통 고물가를 만났고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고금리를 채택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먼저 충격이고요. 재밌는 거는 신흥개도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그냥 청사진, 23년의 청사진으로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거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오히려 22년보다 23년이 더 높아요. 올라갔네요. 반등하잖아요. 여기에는 물론 중국도 포함되고요.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포함됩니다만 신흥개도국들의 나름의 좀 잘 대응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고물가에 시달렸고 상대적으로 덜 고금리에 시달렸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1년에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이 먼저 반등했거든요. 백신을 먼저 확보하면서 리오프닝을 맞이했어요. 먼저. 근데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먼저 리오픈되는데 신흥개도국들은 백신 보급이 저조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소위 위드 코로나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는데 이 신흥개도국들로부터 뭐가 공급되죠? 원자재, 부품 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21년부터. 그러던 터에 전쟁이 터졌고 공급망이 더 틀어막힌 거죠. 러시아산 천연가스, 러시아산 알루미늄, 러시아산 팔라듐, 비료, 밀,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혹은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망이 더 틀어막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는데 세계 경제는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 그 이유는 또 신흥개도국들이 반등해서다.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경제인데요. 재미있게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과 IMF가 똑같습니다.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냥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국경제 전망은 한국은행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IMF보다도 보여드리면 기존 전망치가 이 점선입니다. 근데 GDP 전망치가 이번 한국은행도 수정 조정했거든요. 근데 점선보다 보신 것처럼 23년 2월 달에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죠. 예, 어둡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1.1%예요, 상반기. 제가 지난번에는 1.3%라고 했는데 1.1%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IMF도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0으로 봤다가 이번 1월에 1.7%로 낮춰 잡았죠. 그리고 물가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그죠? 맞아요. 목표하는 2% 물가를 훨씬 상회하죠.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뭐를 경기 침체라고 할 겁니까? 이게 경기 침체예요. 1.1%. 그러니까 고물가가 남아있는데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책에다가 그때 부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같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니까 이게 좀 위협적이라는 거죠. 실제 이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는 물가 오르는데 소득도 같이 올라주는 게 아니라 물가 떨어지는데 소득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냥 간략하게 이유만 여러분께 적시해드리면 두 번째 이유가 부동산이죠. 특히 부동산 PF. 이게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위협스럽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물가 잡는 게 좀 더 더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IMF 부총재가 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경제 성장률을 낮춘 요인 중에 하나가 예. 반도체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 4분기부터 안 좋아졌지만은 올해 1분기에 더 안 좋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혹시 그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놓고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투자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업은. 반도체 산업은 이 거대한 그 시대적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알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단적인 증거가 우리 개솔린 차에는 반도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한 300개 정도 들어가요. 좋은 차가. 네. 200~300개. 전기차에는 한 7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3,000여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 전환에서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난다가 벌써 자동차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산업 생태계가 반도체 없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챗 GPT 지금 열풍이잖아요. 맞아요. 챗 GPT 열풍 속에서도 당연히 인공지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소 지난해 올해 혹은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등락은 항상 있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20%가 조금 안 됩니다. 해마다 좀 다르지만 22년 기준으로는 18.9%예요. 근데 이 반도체 수출액이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이냐면 가전제품 수출 많이 하잖아요.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쭉쭉 있잖아요. 이거 다 합해도 1.3%밖에 안 돼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말고. 반도체는 18.9%고 아, 전체 수출에서. 가전제품 수출액이 1.3%밖에 안 돼요. 자동차 수출액이 우리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수출액이 7%대 후반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얼마나 큰 수출 규모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휴대폰, 우리는 무선통신기기라고 부르는데 수출 그 용어로는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같은 경우도 뭐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액에는 무선통신기기, 휴대폰과 휴대폰 부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 안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반도체는 제외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출액이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나라 1위 수출 품목이라는 건 자명한 거고요. 2등, 3등, 4등하고 그냥 첨예하게 차이가 나는 1등이다. 독보적인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국면에서는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기업들이 위축시켜 나가요. 그럼 설비 투자할 때 반도체 수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왜 소비가 줄어들까요? 여러분, 배추 사 드시는 양이 줄어들까요? 배추 구매량이 줄어들까요? 호박 구매량이 줄어들까요? 그런 건 소비 지출액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소비 지출액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내구재 소비를 아껴서 그래요. 그죠? 경기가 유독 어려운데 이참에 자동차 바꿔요? 경기가 유독 어려운데, 우리 가계 경제가 유독 어려운데 이참에 텔레비전 바꿉니까? 1, 2년 더 씁니까? 더 쓰죠. 그죠? 그게 경기 침체 국면의 소비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이 뭡니까? 그게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거죠. 언제까지? 지금 경기 침체에 진입할 거라고 보면서 22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겠네라고 글로벌 많은 가전사들, 반도체 수요처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겠네. 그러면 그들이 신제품 출시를 더디해요. 나와봐야 안 팔리니까. 그리고 생산량도 축소시켜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오늘 사더라도 사실 오늘 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의 결정은 2, 3년 전에 이루어지죠. 조달 계획이 적어도 한 1.5년 전에 계획을 다 착수하잖아요. 지금 오늘 휴대폰을 샀다. 그럼 그 휴대폰은 아마도 3년 전에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2년부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조달 계획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가 그러니까 내고재 수요가 줄어들 거야 하니까 반도체 수요를 줄여잡는 것이고 생산 설비를 위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게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전까지는 반등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먼저 주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수출액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우리 경기는 더 부진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만났는데 반도체 지원법이죠. 엊그저께 발표한. 맞아요. 네. 그거는 또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질까? 중국에 또 설비 투자를 더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제공해요. 진짜 난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모니터링 구간이에요. 좀 상황 파악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도 어렵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신규 설비 투자하거나 고도화하려는 그런 계획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니까 경기적으로나 이제 바이든의 이런 반도체 지원법 도입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좀 어려운 국면이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이래저래 골치 아프긴 하네요.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가 네. 자 원래 보세요. 이걸 무역 탄성치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무역은 더 좋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무역은 더 깔려요. 원래 등락률이 이게 올랐다 내려왔다는 플럭추에이션이 더 큰 거예요. 무역이라는 품목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소비, 투자, 또 순수출, 그리고 정부 지출. 그럼 이 4개 품목의 가중평균 등락률이 GDP 증가율이니까 당연히 이 그림보다는 이 4개의 등락률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무역 탄성치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 심해요. 왜냐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렇죠.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수출액 80%가 다 내구재 혹은 생산재, 부품. 반도체가 부품이잖아요. 이런 경기 민감한 품목을 집중해서 우리나라 수출하니까 아까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말씀드렸지만 가전제품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도 PC라든가 석유화학 제품, 나머지 철강, 화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경기 민감한 영역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수출 구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 호조일 때는 더 높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 불황일 때는 더 먼저 불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유독 이런 경기 침체 국면, 23년 같은 국면에는 우리나라는 유독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되게 재밌죠.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미국도 상향 조정하고 중국도 상향 조정. 중국 상향 조정이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 경제를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어마어마한 조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오르면 우리도 사실 좋잖아요. 어느 정도. 당연히 보통은 그렇죠. 그런 어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판단 내려집니다. 그럼 뭐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약간 경제가 좀 괜찮아지는 시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전 세계 약간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먼저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으로선 기대하는 것이 23년 하반기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물가가 빨리 잡혀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물가가 빨리 잡혀주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없고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어쨌든 뭐 지하실로 내려왔지만 지하실 바닥에서 빨리 제자리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나라도 정말 빨리 더 회복될 수도 있고 지금 정부가 그림 그리는 상저하고의 흐름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걸 가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다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는 거죠. 시기를 뭔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수에 의해서 그게 네. 앞당겨질 수도 있고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앞서 말씀해 주신 지키는 투자 관점에서는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 예. 뭔가 약간 좀 뭐 현금을 뭐 이렇게 자산에 넣는다든지 약간 그런 액션이 필요하겠네요. 뭔가.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가늠하기 좋은 게 금리 아닙니까? 금리 향방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나요? 다른 건 가늠이 안 되는데 금리는 먼저 가늠이 다 되고 중앙은행들이 가이던스를 던져주니까 금리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그것에 따라 나머지 변수들은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해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만 유독 네.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에 이제 먹구름이 걷히는 것이 아닌지 이 네.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23년 2분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 3월부터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중국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3월 초에 중국 양회가 있죠. 그리고 3월 대략 한 10일 정도 경과되면
그 발표가 있죠. 그러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부양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더군다나 그냥 멀쩡한 국면에서 양회 발표가 아니라 그 리오프닝 구간에서 양회 발표니까 더 좀 강한 리바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IMF가 수정 전망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 10월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뭐 23년 4.4%로 좀 회복이 더딜 거야 이렇게 전망했다가 23년 1월 들어서 크게 상향 조정한 거죠. 그렇죠? 5.2%로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이고 종전의 중국 성장률 자체가 6 언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이죠. 근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표를 좀 확인해 보면 저는 이게 중국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CIC 데이터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리테일 세일스 보면 이제 소매 판매액이죠. 소비 정도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22년 10월 정도 그 즈음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그런 실적치와 전망치가 제시된 걸 보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실제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2년 2월만 무역수지 흑자였고 나머지는 다 적자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23년 2월까지 무역수지가 적자였어요. 자, 이 마이너스 60은 잠정치입니다. 수정된 통계는 아마 마이너스 한 53억 달러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발표되면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지금 12개월 연속입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 당시만 빼면 유일한 거예요. 최악이네요. IMF 이후로 그러면. 예, 최악이고요. 물론 IMF 외환위기 때는 29개월 연속 무역 적자였어요. 1995년부터인가요? 29개월 연속 무역 적자이다가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온 배경 중에 하나인 거죠. 전조 증상이 있었네요, 사실.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때. 무역수지는 쉽게 말하면 상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상품을 수입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전히 그렇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셧다운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이들 착각하는데 소비재 수출국이 아닙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재는 다른 말로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수출액은 15%밖에 안 돼요. 절대적인 비중이 중간재 혹은 생산재, 생산자본재라고 하죠. 생산 설비 같은 거. 이런 걸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국이고 우리나라 수출액의 뭐 21년 기준으로는 25%가 넘고 22년 기준으로는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2%대입니다. 22.9%. 그 정도니까 절대적인 수출 대상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셧다운되는 기간 동안 수출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공장이 멈춰섰잖아요. 공장이 멈춰서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처가, 생산 장비 수출처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액이 제가 반도체가 대략 18.9%라고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 조금 갑니다. 뭐 이게 시점을 구획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서 그냥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은 되는데 대략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한 50%가 중국으로 가고요. 미국은 많아야 17에서 10,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반도체를 수출하고 스마트폰 부품을 수출하고 그 이유는 거기서 생산해서 중국 소비도 있겠지만 우회 수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셧다운 되니까 수출이 줄었잖아요. 결국 중국이 리오프닝 되는 것은 기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의 리오프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리오픈되는 것을 21년부터 경험을 했어요. 근데 리오픈의 그 컨셉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상상하기 좋은 게 출국자 데이터예요. 자, 한번 그냥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나라 월별 그 출국자가 코로나19 전까지 매월 몇만 명씩 나갔을까요? 제가 예상한 바로는 한 150만 명? 그 정도? 150만 명. 우리나라가 대략 한 250만 명. 진짜 많이 나가네. 네, 정도 월 나갑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250만 명씩 나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화가 됐죠. 그리고 21년 중반부터 백신 보급과 함께 뭐 위드 코로나 막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오미크론 때 다시 꺾이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모습인데 지금 그래봐야 140만. 250만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2배 정도 걸려야겠네요. 2배까지는 까진 아니어도 거의 가까이. 100만 이상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이 해외 관광객 통계가 되게 늦어요. 업데이트가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한국 데이터 가지고 가늠해보자라는 거예요.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네. 가늠해 본다면 지금 이런 국면이 중국의 23년 상반기라는 거죠. 이런 국면. 23년 중반이 요 정도. 중후반. 그리고 24년이 돼야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 안 왔잖아요. 23년 연내에 다시 250만까지 올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250만까지 못 갈 수도 있죠. 200만 정도까지 머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을 상징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다시 연출된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수지 문제, 뭐 경상수지 적자 문제, 지금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어쨌든 여행수지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면세점업, 항공업, 그리고 여행업, 호텔업 이쪽은 상당한 기회가 경기적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관점에서 실물 경제 관점에서의 기회는 분명히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엑시트 웨이브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코로나19 그 셧다운으로부터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우당탕탕한 문제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 기회적인 물결도 있지만 웨이브가 기회 아닌 그런 위협적인 웨이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웨이브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지금 기회적인 건 말씀드렸고 위협적인 웨이브가 뭐냐면 바로 물가와 관련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액 추이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죠. 코로나19 때 많이 줄었다가 그 이상으로 수입하죠. 물론 가격이 올라서 수입액도 커질 수도 있겠지만 수입액이 커지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글로벌 수요 비중을 보면 철광석이 7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진짜. 네. 세계 철광석 수요의 72%를 중국에서 수요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밖에도 알루미늄, 니켈, 구리, 석탄, 강철, 아연 50% 넘는 것들만 헤아려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자원들도 뭐 50% 언더이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블랙홀처럼 글로벌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커지는 만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위협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또 다른 위협적인 그 웨이브는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그게 다시 고물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지금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고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정점 찍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될 수 있죠. 그걸 제가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실제 중국이 말이죠. 2001년 WTO에 가입했죠.
그때 중국이 엄청난 고도 성장을 시작했고 2001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꺼지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세 그걸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원자재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를 가리킵니다. 중국의 성장이에요. 그렇게 다시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중국이 리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원자재를 수요를 촉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다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준도 이런 것을 그림 그리면서 금리 인상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약간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리오프닝 네. 관련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쪽에서도 뭐 투자기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측면에서 많은 기존의 비서들이 했던 일, 혹은 기존의 사무보조원이 했던 일, 혹은 기존에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있던 사람을 안 쓰고도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방대한 그 빅데이터가 기업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 데이터를 딜러닝 시켜서 또 자기에 맞는 챗GPT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한 강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누구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